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앞두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저는 29세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친정의 엄마도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같은 병에 걸리며 망가졌어요. 암에 걸린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겼나? 화도 나고 이제 막 두드리진 않은 아들을 두고 암과 싸워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하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인생사 세웅지 마라고 나를 죽일 것 같은 암세포가 오히려 제 인생을 진흙탕에서 꺼내준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려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우리 엄마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병명은 유방암이었어요. 엄마는 오랫동안 암과 싸우셨기 때문에 아빠와 저는 엄마를 보내는 게 크게 힘들진 않았어요. 그립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가 암과 싸우시면서 고통받는 걸 보기에 차라리 하늘나라에서 고통 없이 사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엄마가 처음 암 진단을 받은 게 제가 유치원생이었던 때였어요. 이하 생략, 황폐해져 버렸어요. 한창 엄마의 손길을 받아야 할 나이에 저는 오히려 아픈 엄마를 챙겨야 하는 처지였고요. 그래도 엄마가 살아계심을 알 때면 위안이 되었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어쩌면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해요. 병원비에 집안 살림에 딸 육아까지 부부가 나누어 해야 했던 것들을 모두 혼자 떠안고 사셨으니까요. 지긋지긋한 항암 치료와 병원 생활을 마치고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아버지에게 남은 건 껍데기뿐이었어요. 엄마의 투병 생활 중에 이미 가세는 많이 기울었고 아버지의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져 버렸거든요. 언젠가 아버지께서 그러셨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없었으면 모든 걸 포기했을 거라고. 제가 하나의 엄마로서 그 말이 뼈에 사무치도록 가슴 아프면서도 이해가 갔습니다. 엄마의 투병 생활로 일찍 어른이 돼버린 저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며 학교를 다녔어요. 솔직히 그때는 상황이 그러니 당연히 받아들이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엄마의 병원비를 내느라 은행권은 물론 지인들한테도 상당 금액의 돈을 빌렸던 터라 이자와 분할 원금을 갚느라 퇴근 후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했어요. 새벽녘에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왔다가 몇 시간 후 회사에 출근을 하는 생활이 이어졌어요. 그렇게 죽어라 버는데도 아버지는 툭하면 걱정이 생기는데 보험금 처리나 비청산 등에 시달려야 했어요. 종종 채권자가 집에 찾아와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고요.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시절이었는데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지 뭐예요. 수인아, 아버지가 재혼하면 어떨까요? 뜬금없는 소리에 어이가 없었어요. 집안 꼴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자가 좋은 건가 싶었거든요. 재혼하면 지금보다 생활도 많이 나아질 거야.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의 재혼 상대가 돈이 꽤 있는 여자였더라고요. 그분은 아버지의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퇴근 후 대리운전을 하다가 손님으로 제외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가 모처럼 외식을 하자며 제게 데리고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우리 형편은 가당치도 않은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보니 아버지가 왜 이런 식으로 제게 데리고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테이블에 예쁜 아주머니 한 분이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안녕, 아줌마. 아버지 중학교 동창이야. 수인이라고. 아빠랑 참 많이 닮은 것 같네. 강남에서 헤어숍을 크게 한다는 아줌마는 직원 회식을 마치고 대리를 불렀다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됐다고 했어요. 집까지 운전해 가는 동안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았고 그러다 저희 집 상황도 알게 된 거였어요. 아줌마한테도 상처가 있던 터라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아줌마는 5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제게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친할머니가 하는 대화를 들어보니 아줌마의 전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줌마에게 의지하며 살면서 폭력까지 행사한 인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툭하면 헤어숍의 여직원을 건드리고 아내가 버틴 돈 흥청망청 쓰며 사는 기둥서방이었어. 이혼을 요구해도 돌아오는 건 폭력뿐이었고 그러다 어렵게 법정 공방까지 해가며 이혼을 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내 인생의 남자는 더 이상 없을 줄 알았어. 그런데 수인은 아버지를 보고 흔들리더라고 하시더니 중학생 시절 너희 아버지를 짝사랑했었던 거야? 그때도 너희 아버지는 착하고 성실하며 따뜻한 사람이었지.
남자에게 시달리며 살아온 아즈마의 눈에는 홀로 병든 아내와 딸을 지켜온 아버지가 남다르게 다가왔던 모양이었지. 수인아, 아줌마가 내 엄마 자리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야. 그냥 너와 아버지와 한 가족이 되길 원하고 싶어. 원치 않으면 날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아줌마는 한창 예민한 사춘기 여자아이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말했어요. 제가 상처 입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에 오히려 더 미안했죠. 나 신경 쓰지 말고 결혼하세요. 나는 괜찮아요. 대신 아직은 엄마라고 부르기엔 이르지 않겠어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더니 아줌마가 제 손을 갑자기 잡아주시고 괜찮아. 고마워하지만 열심히 노력할게. 그날 만남을 계기로 얼마 후 두 분은 살림을 합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아주머니 집으로 들어갔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변에 있는 60평대 아파트였어요. TV에서 보던 연예인 집 같았어요. 가구도 일체 고급스럽고 방도 5개나 되더라고요. 겨울에 외풍도 심했고 결로 때문에 베란다에 검은 곰팡이가 많이 번져 있던 우리 집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무엇보다 아줌마가 아버지의 빚 정리를 다 해주셔서 더는 채권자한테 시달릴 일이 없었고 아버지도 더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나가던 학교는 이사한 집에서 꽤 멀었고 노선도 이어지지 않아서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어요. 그런데 아줌마는 전학을 반대하고 있었어요. 몇 개월 후 졸업인데 지금 전학을 가면 친구 사귀기도 힘들고 겉돌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지금 다니는 학교에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수인이는 어떻게 생각해? 네, 그렇게 할게요. 사실 난 전학 가는 게 싫었거든요. 결국 나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전학을 안기로 했고 그러한 날을 아줌마가 아침마다 학교에 데려다 주셨어요. 등굣길 차 안에서 아줌마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날 좀 더 가까워지려는 모습이 보였지만 아직은 돌아가신 엄마 생각에 쉽게 아줌마를 받아들이지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밀어내지는 않았어요. 말없이 아줌마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도로만. 신분 상승처럼 하루아침에 생활이 완전히 변해버린 나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학원이요. 나에게 학원 다니라고 하더니 좀 있으면 고등학교에 진학할 텐데 선행학습도 해야 하지 않겠어? 대학 입시도 금방인데 어려운 형편으로 학원에 다니지 못했던 나는 학원에 다니라는 아줌마의 말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공부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이제는 관리받는 아이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어. 그래서 아줌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결과 성적도 많이 올라가고 형편 탓에 일찌감치 대학 진학은 포기하고 있었지만 모르게 슬슬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공부에 재미도 붙었고 수능 성적만 좋게 나오면 아줌마가 대학도 보내주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나 봐. 나는 아줌마에게 마음을 주진 않으면서도 받을 것만 생각하다니. 그렇게 꽃길만 걷게 될 줄 알았는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어요. 하루아침에 아빠를 잃은 슬픔이 저를 추적하기 전까지 저는 당장 앞으로의 삶이 막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의 장례식 때 알게 된 바에 의하면 아빠와 아줌마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저를 위해 그린 결정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들에 기반한 결정인지 알 수 없지만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아줌마 집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아줌마는 저에게 나가라고 강요는 하지 않았지만 제 자신이 집이 그곳에 머문 것이 더 이상 어렵고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돈은 없었기에 대출을 신청해야만 했고 원룸을 구하는 데 필요한 보증금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학 선배로부터 돈도 빌려왔고 회사 근처에서 원룸을 얻었습니다. 아줌마의 집에서 쓰던 방과 비슷한 크기의 집이었는데 침대, 화장대, 옷장 및 서랍장 같은 가구들은 전부 아줌마가 제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있던 옷과 책 같은 소소한 물건만 가져가고 아줌마에게 남은 건 없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집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을 때 아줌마는 당황한 듯했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그렇게 해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통장을 제게 건네주셨는데 그것은 아빠의 급여 통장이었습니다. 여기에 퇴직금도 들어올 테니 사용해라. 그리고 여기 있는 조의금도 넣어놨으니 사용해라. 나한테 더 이상 아쉽다 해선 안 돼. 돈을 많이 썼지만
이건 너가 쓰는 돈이야? 독립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이것을 받아라. 아줌마는 통장을 제 손에 쥐어주었고 며칠 후에 최고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100%의 상태로 집을 떠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병들고 계시던 엄마를 돌보느라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왔던 저에게 홀로 사는 것은 꽤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밥을 먹는 게 일상이 되자 종종 혼자 있다는 사실이 더 크게 와닿았어요. 앞으로 혼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속이 허전하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회사에서 항상 신경 쓰던 대리님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진 않았지만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를 곁에 두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나보다 많은 나이의 대리님은 함께 사귄 지 1년도 안 돼서 결혼 제안을 했고 나는 이유 없이 거절하기 힘들었기에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에서 아버님의 바탕을 말하게 된 것이기에 감각스럽지 않은 상황이었고 어떤 걸 거절할 이유도 없었기에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계시다는 말을 하면서 약간 주눅이 들긴 했지만 언제든 한 번은 맞닥뜨려야 했던 일이었기에 두어서 질끈 감고 참았죠. 아빠가 남겨준 돈으로 혼수며 결혼 준비는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나 텅 빈 혼 주속을 떠올리니 갈등이 생겨난다고 해요. 아줌마한테 그 자리에 앉아달라고 부탁을 해볼까 생각했거든요. 인간이 참 간사하죠. 아빠의 장례가 끝나고 기다렸다는 듯이 집을 나와 연락도 끊고서 주제의 말이었쇼. 며칠 지나서 그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대신 시골에 살고 계신 큰아버지 내외한테 부탁을 드렸죠. 결혼 소식 정도는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아줌마가 하시는 미용실을 찾아갔어요. 청첩장을 내밀자 아줌마가 깜짝 놀라셨어요. 당신이 할 일 없겠냐? 고 물으셨고 저는 없다고 대답했어요. 더 이상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날머리는 내가 할지만 안 될까? 메이크업은 우리 스텝한테 부탁하면 되겠는데 안 되겠니? 눈가가 촉촉해진 아줌마는 오히려 부탁하는 사람처럼 말했어요. 어딘지 모른 미안함에 사무쳐서 그래서 뿌리치기 힘들어 달라고 말씀드렸죠. 얼마 뒤 저는 결혼식을 올렸고 그날 아침에 머리를 해주신 아줌마도 식장까지 따라오셨어요. 이건 남편한테도 알리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세요. 돈이 필요할 일이 있을 거예요. 아줌마는 거액의 수표가 담긴 돈봉투까지 건네주고 가셨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아줌마에게 전화를 했더니 스텝이 대신 받아서는 부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만 남기고 연락을 끊었어요. 이후로 아줌마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저를 피하시는 듯해서 저도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은 꽤 순탄했어요. 연애 시절부터 남편이 제 원룸에서 살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둘이 한 집에서 지내는 게 그리 낯설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시부모님도 무난한 성격이시라 딱히 저를 힘들게 하시지도 않았고요. 결혼 후 1년쯤이 지난 뒤 저는 임신을 하고 이후 해 아들을 낳았어요. 온전한 가정에 굶주리 있던 터라 아이가 생겨나니 이제야 제가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육아휴직도 끝나고 회사에 복귀하고서는 일과 육아, 가사노동까지 하려니 조금 벅차긴 했지만 그 생활이 싫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 아이가 2살 때쯤 소소한 즐거운 순간이 박살이 나더라고요. 유방암이에요.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알게 됐어요. 치료만 하면 괜찮다는 의사의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엄마가 떠올라서 당장 나도 죽을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거든요. 우리 준이는 어쩌지? 가 먼저 든 생각이었어요. 엄마 없이 살아온 제가 오버랩 돼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암 진단 사실을 고백했더니 남편이 막막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대요. 그런 남편을 보니 오히려 제가 위로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 입에서 의외의 말이 흘러나왔더라고요. 아, 이제 나 어떡해? 분명히 남편은 너가 아니라 나라고 말했대요. 혹시 암 투병비 때문에 걱정하여서요. 하지만 나는 내가 아픈 걸 지켜보는 것이 무서워서 그러나 남편의 한마디에 나는 이것저것 생각에 휘말렸어요. 남편이 말한 것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은 그 후로 2달 정도 지난 뒤였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
남편이 누런 서류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혼 서류? 나는 이런 결정 내리기까지 고민이 많았어. 근데 다른 건 몰라도 가슴 없는 여자랑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 뭐, 그냥 이유로 이혼을 하자고 수술이라고 해도 다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부분만 떼어내는 거야? 선생님 말로는 사이즈에 큰 변화도 없을 거라고 했다고. 아니, 그걸 떠나서 가슴 조금 도려낸다고 이혼을 해야겠다는 발상 자체가 난 이해가 안 돼. 그러자 남편이 뚱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것도 중요한 이유긴 해 알잖아. 내가 가슴 만지는 거 좋아하는 거 아무리 조금 떼어낸다고는 해도 수술까지 한 가슴을 어떻게 주무르냐. 만질 때마다 꺼림칙할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돌아가신 자기 어머님도 유방암이었다며. 당신도 결국 암 재발해서 죽게 되면 그땐 나는 어떻게 이혼남이면 몰라도 사별 남은 여자들이 부담스러워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자. 수술받고 항암 치료까지 하려면 당신이 애 키울 여력도 안 될 테니까. 준이는 내가 키울게. 위로금 차원에서 위자료도 줄 테니까. 우리 이혼해. 암에 걸린 아내를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재혼이 어려워질까 봐 미리 이혼을 하자는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이런 놈은 믿고 결혼까지 갔는데 제가 너무 병신같이 느껴졌어. 안 돼. 이혼은 해도 애는 못 줘. 이혼 서류에 내 조정 받고 싶으면 당신이 준이 포기해. 결국 시부모님까지 저희 집에 찾아와 몇 날 며칠을 싸움 끝에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아이는 제가 키우되 양육비는 못 주겠다고요. 대신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주겠다더군요. 더럽고 치사해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온 저는 위자료와 이혼할 때 받았던 돈을 합쳐 작은 전셋집을 구했어요. 항암 치료로 제 몸도 약해진 상태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려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거기다 수중에 있던 돈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자 걱정을 넘어서 공포심까지 느꼈어요.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나니 아줌마한테 기대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줌마라면 이대로 나와 내 아이를 놓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일말의 양심이 그런 저를 말렸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그러다 절제수술 날이 잡히고는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술을 하면 며칠간이나마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아주에게 말을 찾아갔어요. 손님들로 가득 찬 아주의 미용실은 제 인생과 달리 생계가 돌았어요. 그곳에 있는 아주에게 되어 아주는 제 아이를 보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수줍게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고 하시길래 품에 안겨드렸죠. 몽실몽실한 아이 머리를 손가락으로 쓰다듬던 아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한참을 말없이 아이만 바라보셨어요. 예쁘다. 수인이 닮아서 참 예뻐.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셨을 거라 생각하면서 몰랐던 아버지 이야기의 순간 울컥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아주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유방암인가요? 가슴이 없는 여자랑 살 수 없다며 남편한테 용까지 당했고 수술을 앞두고 당장 아이를 돌볼 사람도 없어요. 가진 돈도 바닥이 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이러다 나도 엄마처럼 죽어버리면 우리 준이는 어떡하나 너무 답답해요. 차라리 준이랑 같이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폭풍처럼 쏟아낸 제 푸념에 아주머니의 큰 눈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긋나긋하신 표정은 사라지고 눈에 힘을 주고 소리쳤어요. 정신 나간 소리 그만해. 내가 그러고도 죽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게 될 거야. 나 같은 사람도 멀쩡히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먹으며 살고 있어. 그런데 고작병 때문에 자식까지 데리고 어떻게 해야겠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한다면 잘 들어라. 목숨은 이제 그냥 내 거 아니야. 아들이 있는 한 내 목숨은 아들 것이라고. 그러니까 헛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집으로 들어와. 치료도 제대로 받고 완치해서 내 손으로 아들 대학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너 버린 게 별표에게 복수도 하라는 말이야. 알았어, 아줌마. 죄송해요.
전 아줌마한테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그런데도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아줌마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그거면 돼. 그러니까 울지 마. 내가 오니까 내 아들도 울잖니. 아주 많은 내가 나를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나에게 기대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줌마는 울먹이는 제 등을 쓸며 달래주셨어요. 그리고는 아줌마 밑에서 일하는 실장으로 치라서 제가 살고 있던 집 정리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저와 제 아들을 데리고 당신 집으로 향하셨죠. 제가 쓰던 방은 가구 하나 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언제든 친정이 필요할 때 제가 돌아와 쓸 수 있도록 그대로 남겨두시라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암치료 동안 제 아이를 돌봐줄 보모도 구해주셔서 저는 걱정 없이 수술대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나 전 완치 판정을 받았고 제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게 되었어요.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아줌마를 엄마라고 불렀고 제 아들을 아줌마를 할머니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하나, 아줌마 밑에서 일하던 실장님과 재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 사람도 결혼에 실패한 돌싱이었거든요. 처음엔 일적으로 저와 제 아들을 돌봐주다가 정이 들어서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저희 두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아줌마는 저희 결혼에 적극 찬성했어요.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면 헤어숍을 물려주시고 은퇴 후 세계 여행이나 하면서 두 번째 삶을 살겠다고 하시죠. 수인아, 너 결혼식 올리기 전에 남편한테 복수는 해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말이라도 전 남편 좀 부르라. 엄마가 제대로 복수해 줄 테니까. 솔직히 최근 행복의 길에 전 남편에게 복수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줌마는 잊지 않고 계셨었죠. 그래서 아줌마 말대로 헤어숍으로 전 남편을 불렀어요. 아이 문제로 둘러싸더니 씩씩대며 왔더라고요. 그 사이 아줌마는 부탁드린 대로 제게 헤어와 메이크업까지 전체 세팅을 도와주셨어요. 임금 명품 쇼핑몰에서 가슴이 도드라져 보이는 멋진 옷을 구매해 주셨는데 그 덕분에 연예인처럼 화려하게 차렸어요. 전 남편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내 이름을 부르며 성질을 내니까 멋있게 차려입은 제게 말이 막히거나 눈만 꿍덕거리곤 했어요. 눈을 감겨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더니 제 풍부한 가슴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키는 것 같았어요. 당신, 그 가슴이 전보다 나은 거야? 더 커진 것 같고 얼굴도 예뻐진 것 같네 라며 희죽거릴 새를 찾으며 말한 것을 보니 자신의 남편은 탈모 진행된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아줌마 사무실로 남편을 데리고 갔어. 하지만 어디서 보자고 물으니 우리 엄마 슈비아 건물도 엄마 소유이고 곧 나에게 물려줄 것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제 얘기에 그는 눈이 넓어졌어요. 그럼 자기가 네타의 가격을 생각하게 됐겠지. 그 가격 수준에서 손님이 가득한 헤어살롱은 황금 생기를 얻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한 듯했어. 내 풍부한 가슴을 웃대고 전보다 확실히 매력적으로 변한 나를 볼 때 그는 군침이 돌았겠지. 저기, 여보. 아직 혼자야. 응, 그게 왜? 실은 어쩌면 다시 재결합해볼까 해. 아이도 생각해야 하니까 아빠가 필요하잖아. 이러면서 천박한 속마음을 드러내는 그 놈에게 주먹을 갈겨 맞이하고 싶었지만 참고서 말았어요. 안 그래도 네가 그 문제 해결해라 했잖아. 초등학교 입학 바로 전이라 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야. 그래서 남편은 기대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어. 자기야, 들어와. 내 부름에 밖에서 기다리던 실장님이 들어왔어. 키가 크고 윤기가 넘치는 풍부한 머리카락까지 가진 그의 얼굴을 본 순간 남편이 오징어로 변한 것 같더라고. 나 재혼해. 그동안 나와 아들을 양육해준 사람이야. 우리 아들이 이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결혼을 서둘렀지. 이제 우리 아들의 성도 바꿔야 하겠어서 즉시 제 딸내미로 불러왔어. 아, 그리고 결합하자는 제안인데 단언을 거절할래. 내 옆에 있는 우리 딸 보면서도 알지? 그쪽이 나는 비교 대상으로 삼으려 들었을 때 단순히 비교되지 않는다는 걸 말이야. 어디서 비교할 수 있을까? 그만둘래 가봐. 얼마 전부터 받아야 할 청첩장을 건네받았어. 호텔에서 열겠으니까 식사가 만날 테니까 와서 밥을 먹고 가겠다고. 이 말에 남편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깨를 피었어. 너도 말도 안 돼. 현실적으로 내가 너를 택할 이유는 없고 누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걸 알아야겠어.
6년 만에 이혼 후 복수도 하고 꽃길을 걷는 나는 앞으로의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을 느껴 힘들 때마다 내 손을 잡아주었던 나의 엄마나 두 번째 엄마에게 평생 도움을 드려야 해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세요.